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가 국내에만 약 2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을 곳이 없어 병원을 찾아 전국을 헤맵니다. 병원을 찾아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도착해서도 치료 대기자가 많아 또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일의 반복입니다. 정부는 아이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10개 지역에 짓기로 했습니다. 5년 전의 약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모두 다 개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문을 연 곳은 단 한 곳, 대전, 세종, 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경남 창원은 아직 부지 매입도 마치지 못해 공사 시작도 못했습니다. 국비 확보에 병원 건립도 어렵지만 개원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경우 후원 기업과의 협약 과정 등에서 명칭 논란이 있었고, 공사비 지급이 늦어지며 공사가 중단됐었는가 하면 개원을 닥쳐서까지 의료진 구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병동 입원을 추첨으로 하는 일까지 벌여져 정말 순탄치 않았는데요. 이렇게 정말 어렵게, 그렇지만 많은 이들의 축하와 기대 속에 문을 연 대전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낮은 의료 수가와 또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 아동 특성상 의료 인력과 시설을 두루 갖춰야 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운영비를 대전시가 시비로 충당하고 있어 의료진 처우 개선은 물론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이 필요하지만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2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1명을 채우지 못해 인근 충남대 병원에서 전문의를 파견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직 의사도 구하지 못해 치과 전공 공중보건 의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또 의료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당연히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이 기피하는 의료 분야를 공공이 맡아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래서 국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지자체의 의지가 너무도 절실합니다.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코너에서 개원 6개월을 맞는 대전, 세종, 충남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살펴봅니다. 본래 취지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아쉬움은 없는지, 어떤 보완이 더 필요할지 이용자의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전국 최초의, 또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상황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함께합니다. IMTV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무엇이 그렇게나 걱정이 되십니까? 네, 대전시가 10년간 추진해온 대전 서구에 있는 평촌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놓고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3년에 조성을 시작했던 이 평촌 산단은요, 총 85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그리고 주택,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산단 조성을 위해서 대전시가 181억 원을 그리고 민간 투자액 2,468억 원 등이 이제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민선 7기 때 이곳에 1조 8천여억 원 규모의 이 복합 발전 단지 건립이 추진됐다가 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이 사업이 좌초된 적이 있었었죠. 지역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당시 한국서부발전이 대전시와 업무 협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인근 지역 주민 또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사업의 중단을 선언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민선 8기 들어서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곳에 또다시 이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K가스 등 민간 기업이 민선 7기 때 약 5분의 1 수준인 3,500억 원을 투자해서 예. 이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요. 대전시가 행정 지원을 하기로 지난해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전시가 이번 달에 이 평촌 산단 분양 공고 낼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정이 된 분양 공고가 왜 연기된다는 겁니까? 네, 민선 7기 때 복합 발전단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후에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이 산업단지 계획이 변경됐거든요. 현재는 음식료품, 석유화학, 기계, 전기, 전자, 운송장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업종 등이 이제 이곳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산단 어디에 위치할 건지가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산단 안에 업종 배치 계획이 바뀔 수가 있어서 분양 공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 안에 어느 기업이 어디에 입주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바뀔 수가 있어서 분양 공고도 덩달아 늦어질 거라는 거군요. 네, 배치가 바뀐다는 거죠. 예. 이 산단의 업종 배치 계획에 따라서 입주 업체에게 정해져야 하는 건데요. 1,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가능한 유리 섬유와 광학용 유리 제조업을 하는 한 업체가 이제 입주를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가 이 산단 안에 특정 구역 여기에 입주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예. 만약 대전시가 이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은 기반 시설 계획 이걸 변경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분양 일정, 준공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 1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군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이 산업용지 500만 평 플러스 알파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평촌 산업단지인데 임기를 1년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분양 공고가 또 1년 이상 늦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산업단지 분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우려가 좀 들 수 있죠. 대전시가 추진하는 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이 사업비 대부분이요, 이 민간업체의 분양에서 그걸로 이제 조달을 해야 하는데 네. 이 첫 번째 분양부터 연기가 된다면은 이게 좀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장 안산 국방산업단지만 봐도 이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자 참여 이게 이제 담긴 조건부 승인이 나오면서 이 조성 연기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원촌동 첨단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도요. 정부의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으로 인해서 입주 기업 이걸 좀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경기 불황 그리고 기업이 이걸로 인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피하는 분위기라서 대전시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 이 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예. 게다가 숙제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된 유성구 교촌동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산단 조성 비용만 3조 4천억 원이 넘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전시가 전체 조성 비용의 40%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니까 1조 3천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죠. 예. 이 재원 마련도 좀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한다고 한 일은 많고 또 할 일도 많은데 돈은 부족하고 입주할 기업도 찾아야 하고 좀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023년 11월 충청권 민심입니다. 지역의 민심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리 지역의 한 지상파 방송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JB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대전과 세종, 충남의 성별, 나이별, 지역별 비례 할당 이걸 한 다음에 무작위로 추출된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전화 면접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년 4월 총선에서 각 정당이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예. 응답자 가운데 34.2%가 전문성을 꼽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도덕성, 정치 경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참신성, 당선 가능성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당선 가능성 같은 뭐 정치 공학적 측면보다는 전문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64.2%가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뒤를 이어서 현행 유지가 24%,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응답은 단 7%에 그쳤습니다. 예. 적정 의석수로는요. 251명에서 300명이 28.9%로 가장 많았고요. 151명에서 200명이 27.8%, 그리고 11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19.7%나 됐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뭐 마냥 많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더 다양하고 많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한 명당 인구수가 적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 의원 정수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민심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OECD 기준으로 해도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한 명당 그 인구수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대표성에 있어가지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줄이자고 하는 거 이건 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지 않은가 싶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이제 찬성한다 이 의견이요. 59.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이제 반대한다는 의견은 35.7%에 그쳐서 이 세대 교체에 대한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초의회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는데요. 기초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4.6%로 필요하지 않다. 47.2%의 오차범위 안에서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기초의회에 대한 실망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의회 필요성을 그래도 느끼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슷한 비율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운영 그리고 이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그 대전, 세종, 충남의 민심도 좀 살펴봤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35.6%, 못하고 있다가 53.6%로 부정평가가 훨씬 우세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 부정평가가 높았는데요. 40대의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대전과 세종, 충남 유권자 모두 50% 넘게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긍정평가는 대전, 충남이 30%대, 그리고 세종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가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인 것이죠? 네, 작년에 그 같은 그 TJB가 조사했던 걸 보면요. 예. 긍정평가가 40~50%대였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많이 그러니까 떨어졌군요.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의 부정평가가 59.7%로 집계돼서요. 이 중도층의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25.2%와 18.8%로 여야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예. 뒤를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8.3%, 홍준표 대구시장이 7.2%,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안철수 의원 3.6%, 원희룡 국토부 장관 3.5%, 김동연 경기지사 2.8%, 유승민 전 의원이 2.5%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9.1%로요. 국민의힘 35.5%의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고요. 예. 정의당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이런 여론조사가 앞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지역의 민심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IMTV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건우는 대전에 거주합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수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고 서울로 이동해야만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건우 아빠는 집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치료받으며 교육도 받고 건강하게 자랄 희망을 품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장애아동의 성장과 안정적 사회복귀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대전, 세종, 충남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난 5월 30일 문을 열어 어느덧 이달 말이면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을 맞습니다. 개소 직전 이 전문의 부족으로 개소 시기가 미뤄졌고 이후에는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개소 6개월을 맞는 현 시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의 시작을 이끌었던 분이죠. 건우 아빠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과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동석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개원한 지가 벌써 어느덧 6개월입니다.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간 기대와 바람처럼 건우는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까? 예, 잘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사상이 생겼습니다. 예. 예, 지난 이제 6월 개원한 지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소아납병동 치료를 이제 받았었고요. 그리고 예. 병원 파견학급에서 이제 입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7월 24일 날 중도 퇴원을 했거든요. 아, 건우가 퇴원한 상태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치료가 중단된 상태고요. 예. 병원에서 이제 치료 중에 좀 위험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대학병원으로 좀 전원 조치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병원에서 이제 중증 장애가 있는 이제 건우를 감당하기 좀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예. 그러면서 건우도 이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도 기다렸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었기에 퇴원을 두고서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응급 판단을 하고 전원 조치하는 과정에서 건우가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병원이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제대로 좀 갖춰지지 않아서 예. 자칫 좀 위험한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온 가족이 이 문제를 두고 몇 날 며칠을 좀 고민하다가 지금 퇴원을 좀 했고 그래서 지금 집에서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집에서 이제 순회 교육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6월에부터 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파견학급에서 입학도 했지만 7월 중에 이제 중도에 퇴원을 한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환자와 보호자 측 그러니까 이용자 측의 입장에서 이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취지 자체, 목적이 중증 장애 아동들이 잦은 입원과 또 장기간 치료로 수업, 그러니까 교육을 놓치는 것을 우려해서
입원해서 치료와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본래 목적대로 그러면 잘 운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이제 입원 50병상, 뭐 소아환압병 등 20. 그래 말하자면 이 병원은 입원 중심, 즉 중증 장애 아동을 의 치료를 중심으로 한 그 대전, 세종, 충남의 권역병원인데요. 예.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치료와 교육이 통합 운영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원은 단 4명뿐이고 운영 자체가 입원 중심이 아니라 외래 예.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병상에 입원 병상이 있는데 지금 4병상밖에 입원이 안 돼 있다고요? 예. 좀 목적하고 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소아 납병동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예. 갔다가 오후에 다시 퇴원하는 이런 걸 소아 납병동이라고 하는데 기본 5일 치료인데 이거를 병원 측이 2일, 3일로 끊어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치료처럼 바꾼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증 장애 아동들의 이제 집중 치료는 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주 5일 납병동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입원도 적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육 시스템도 지금 거의 이제 붕괴 위기에 있는 거고요. 원래 통합적으로 예. 돼야 되는데 외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중증 장애 아동들의 이제 교육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결합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지금 된 상황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대전 중심의 아이들 외래만 받다 보니 세종 충남의 아이들이 거의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권역병원이라는 본래의 일 취지도 조금 문제가 되고 예. 그리고 그 지역의 기존의 병원들과 외래를 놓고서 경쟁을 또 하게 되면서 좀 어려운 상황들 어떻게 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런 효과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본래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증 예. 장애 아동들의 치료가 좀 더 어려워진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예. 있습니다.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특히나 이 병원의 개원만을 기다리셨던 분들 많았을 텐데 예.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대전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치료와 교육을 받을 곳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말 장애 아이들, 그 당사자 아이들이 거리도 나오고 더운 날 청와대도 가고 시청 앞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그 아이들과 가족들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정작 병원이 생기고 나서 이 아이들은 그곳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예.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참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고 이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노력해온 이런 부분들 정부와 대전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또 병원 지금 운영하는 일 잘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해도 되지 않고 많은 아쉬움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전, 세종, 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이 병원이 개원을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진 충원에서요. 지금의 이제 병원 사정에 대해서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의료 인력은 제대로 모두 갖춰진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됐던 의사 부분들, 소아재활 예. 의사 한 분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당직입니다. 당직일을 제대로 못 구해서 공중보건의로 이렇게 대신 채웠었는데.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공중보건의가 사실은 치과 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중증 장애 아동을 케어하는 좀 어려움도 좀 있었고 또 기한이 끝납니다. 지금 예. 끝나는데 당직일을 지금 아직 못 구한 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좀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 입원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소극적으로 이게 나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치료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문제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 처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도 여전히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예. 계속 논의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고요. 어쩌면 종사자들은
저희들은 그래서 노조도 만들고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뭐 반영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치료사든 뭐 예. 여러 의료 인력의 뭐 처우라든지 예. 인력 부족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니까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분위기들은 좀 아닌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근무 1년이 되는 내년 4월에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연차가 낮은 치료사분들이 대부분인데 좀 이들을 좀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그러니까 예.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2명인 상황이고 여전히 예. 그러니까 충남대병원에서 이제 파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겠군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치과 전공인데 곧 끝나게 되는. 네. 예. 그래서 새로 또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여러 직종의 치료사들도 여전히 뭐 처우라든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리고 이탈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진료비만으로는 이 병원의 운영 예산은 뭐 턱없이 당연히 이제 부족한 것이고 내년에는요 운영비가 국비 없이 10위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적자난이 빤히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7일에 이장호 대전시장님께서 이제 시정 브리핑을 하시면서 2024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로 해서 국비 51억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예. 좀 밝혔었고요. 또 대전시 복지국장은 행감에서 세종 충남과도 운영비 지원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 좀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가만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토닥토닥은. 그래서 그러니까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국회로 직접 갔고요. 그래서 강선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좀 만나면서 저희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문제로. 예. 개최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언론이나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들을 계속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한 상황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 운영비 27억이 통과가 됐어요. 예. 예, 이 새롭게 이제 신설부에서 되게 어렵게 이거를 네네, 그렇군요. 잡아냈는데 다행입니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예결위를 통과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기재부가 굉장히 강하게 정부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들 시민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대전시나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분명히 이제 짓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병원을 찾기 위해 전국을 난민처럼 떠돌아야 하는 이 장애 아동 또 그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과 염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건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장애 아동이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안고 계셨을지요. 앞으로 계획 중인 다른 병원들도 있습니다. 좋은 선례가 되기 위해서라도 보완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정상 운영이 되려면 무엇보다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공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어린이 재활병원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럴 때 국비 지원도, 세종 충남의 운영 지원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거 저희도 이해해요. 그 어려움을 좀 사실은 이건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 보완을 통해서 이 예산 지원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좀 빠르게 개선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을 해서 대한민국의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집중 인터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에 힘써온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이사장에게 개원 6개월을 맞게 되는 대전, 세종, 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이용자의 입장과 또 바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감시자들 오늘은 인권 이슈와 또 지역 인권 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대전 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 함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17개 강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해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의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요. 예. 피근고 기관인 중앙부처와 강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월 말에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해서 오늘은 이에 대한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재난 네. 피해자에게 인권 가이드라인은 왜 필요하다라고 인권위는 밝힌 겁니까? 네, 국내에서 이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이제 모든 이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좀 보기 어렵고 또 재난에 의한 직간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뭐 가까운 예만 해도 작년에 이태원 참사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유가족과 시민 사이에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이나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재난에 따른 1차 피해를 넘어서 질병, 실직 및 경제적 곤란, 또 돌봄 보육 교육의 공백, 또 가족관계 훼손, 사회생활의 곤란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더 나아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형태의 사회적 재난과 정부의 관리와 감독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에서 재난관리 주체는 기존의 안전관리 대책 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안전관리 점검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이 일어나면 네. 정부의 지원과 또 민간의 지원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인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KBS 방송국 같은 데서도 큰 재난이 일어나면 이제 모금 방송도 하고 그랬죠. 예. 예. 과거의 국내 재난 안전 정책은 좀 뭔가 베풀어주는 정부가 필요한 시에 기반한 접근이었는데 네네. 재난 피해자를 도움과 조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국가는 선의의 기초에 재량 범위 내에서 위기에 빠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또 이런 관점에서 지원 및 피해 회복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재난 지원과 피해 회복의 접근 방식을 시혜라기보다는 권리와 의무의 개념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져야 한다. 예, 재난 피해자는 수동적 피해 지원의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서 발언하고 참여하며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지원과 회복에 대한 책무 주체로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의무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재난 피해자도 권리 주체로서 참여하고 협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권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담겨 있나요? 네,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부터 재난 피해자의 의사 반영과 연대까지 모두 10가지 항목으로 가이드라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면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경우는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누구나 누려야 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활동도 인간 존엄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권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모든 활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 알 권리인데 개인은 알 권리를 통해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여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항을 파악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재난 관련 원인 규명, 관련 정보 및 기록 보존 등의 보장이 중요한데요. 아직은 한국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세 번째는 자기결정권 같은 경우는 재난 피해자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재난 관련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재난 피해자 간 상호 의존을 통해 회복을 도모하고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평등권인데 재난 지원과 회복은 사람의 행복과 사회적 공공성의 정진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피해 복구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요.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인데 이것도 한국에서는 아직 재난 시에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는 사적 영역이 많이 드러나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언론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에 노출되어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2차 피해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뭐 피해 입으면 이제 체육관에 이제 피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칸막이도 없이 이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도 안 되고 했는데 그래서 재난 피해 회복 및 복구를 위한 목적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거나 이 개인 정보가 누설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6번째 진상규명과 책임인데요. 이거 아까 이제 얘기했던 세월호라든지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상규명의 이게 전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재난과 관련한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예. 또한 언론기관이 재난과 관련하여 정보 왜곡 없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관리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7번째는 이제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입니다. 재난 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자 명예 회복 및 의뢰에 관한 권리이고 재난 피해자가 원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억 및 추모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재난 안전 교육 및 대책이라든지 재난 대응 및 복구, 그다음에 재난 피해자의 의사 반영과 연대의 항목 등 총 10개 항목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네.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우리 이렇게 해줄게 네. 이게 도움 차원이 아니라 네. 피해자의 권리와 그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네. 의무 책무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는 그런 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이제 각 지자체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요. 실제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막 뭐 법에 규정된 대로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완전 강제 사항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예. 갖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지역 안전관리 기본계획에다가 일단 이걸 갖다가 좀 포함을 시켜서 재난이 일어나면 뭐 지방 정부나 국가에서 뭐 시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니고 권리와 의무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라는 것들이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제 해신을 하였고요. 예.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법령 등의 정비 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신했습니다. 또한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면서 절차에 따라 인권 친화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도 이제 좀 이걸 또 모니터링할 텐데 이게 어떻게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외화되는지 아웃풋으로 나오는지 좀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할 생각이고요. 네. 국가인권위 또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데 대하여 한영을 표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5항에 따라서 향후 피근고기관들의 실제 이행 현황을 확인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감시자들 오늘은 국가인권위의 이 재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내용 짚어봤습니다. 대전 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 이슈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년몰. 자, 대전 청년대회센터 우수정 센터장, 주식회사 다른코리아 김진환 대표 두 분의 청년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17일이었죠.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공공기관 민원 서류 발급 등이 올스톱 돼버리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흘간이나 꽉 막혔던 이 행정전산망 정상화는 됐습니다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 혼란을 겪었는데요. 청년 두 분은 혹시 불편한 것 없으셨습니까? 전 다행히도 이때는 불편함을 못 겪었는데 제가 그 한 커뮤니티를 보다가 어떤 그 난임 여성이 올렸는데 예. 난임 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등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라는
그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부동산 거래하듯이 거래나 이런 그 것들에서. 한 분의 예뿐만 아니라 정말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라에서 재단 수준의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정부 24시에 하루 평균 방문자가 120만 명이잖아요. 다행히 저는 그날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 주변에 친구들이 은행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게 있어서 뭐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뭐 등등을 떼야 됐을 때 왜 안 되지?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지금 이 시대에 예. 인터넷도 뭐 메가급 뭐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이게 행정 시스템이 특히 뭐 3시간이 오류나고 2시간이 오류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근데 이게 지금 사흘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뭐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또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좀 우리나라에서 그게 문제예요. 일어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디지털 분야는 최고잖아요. 좀 자부심이 있지 않았어요? 1등이고 디지털 강국, IT 강국 늘 이런 뭔가 자부심과 또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린다 했는데 이렇게 5점을 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과 또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에 민감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특히나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어이가 없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예전에 우리 그 K 콘텐츠, K 푸드 같은 게 이제 뭐 유행하기 전에 한류가 유행하기 전에 어디 해외에 나가면 우리 IT 강국인 걸 되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 만나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는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저는 문제가 이 문제 해결을 빨리 찾지 못했다는 거. 네, 56시간 사고 발생한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사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이스라든지 사법 전산망 뭐 공인인증서에 대한 오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어난 후에 대응 매뉴얼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었구나. 결국 과거에 좀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는 한 개인의 입장으로서 좀 의심이 됐어요. 이게 56시간이라는 복구 시간이 걸렸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라면서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있는 내 개인정보가 너무 긴 시간이 드니까 해킹당한 거 아니야? 막 내 개인정보 안전한가? 막 이런 생각이 점점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드신 겁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충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업데이트를 취소하고 다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100명의 전문가가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그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4일이 걸린 거잖아요. 이게 우리 100명이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구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믿음으로서 신뢰로서 쓰고 있었던 모든 정부의 그런 전산망들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본질적인 의심.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잠시 불편하고 뭐 경제적으로 피해가 생기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게 안보 분야에서 큰 구멍이 혹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정말 이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서류를 뗄 때 뭔가 제출을 할 때 문제였겠지만 국가 안보라든지 뭐 기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라도 혹시
그때그때 찾지 못했다면 저는 외교적인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것 같고 이런 의심까지 생기게 되는 네. 거죠. 네. 실제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플 같은 것도 3시간만 잠깐 오류가 나도 난리가 나면서 막 사과해라, 사직해라 이러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과연 누구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심지어 이건 사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잖아요. 국가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책임도 보이지 않는다. 네. 예. 그러니까 방금 책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책임자가 누군지는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이상도 사과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큰 문제인 것 같고 여기서 더 화를 돋구고 더 불신을 일으키는 것 같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내가 살고 있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 아닌가? 청년으로서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 실제로 어떤 행정의 그런 것들이 뭐 이중 전산망 이원화 시키고 백업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디지털 강국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너무 안전하게만 행정 업무를 한 게 안일했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후의 책임과 사과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전산망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그런 뭐 장애가 났으면 국민들에게 좀 신속하게 알려서 불편을 최소화했어야 하지 않느냐. 당시에는 오후에야 보도자료 정도로 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 대응 사실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산망 마비를 국가적인 재난의 수준까지는 보지 않았다.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거든요. 이 판단과 당시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의 시야를 갖고 있는 책임자, 네.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하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시스템 하나 잠깐 오류 났으니까 금방 고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 보니까 원래는 대기업에 이런 시스템 관리를 맡겼는데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뭐 중소기업이 정말 많이 뿔뿔이 이제 좀 일을 나눠줘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 그런 리스크 관리도 잘 안 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 대처 능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그 일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청년들한테만 공부하라 하지 말고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더 많은 공부, 리스크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국가 재단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책임자가 해야 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한 감수성과 예민성이 없는 정부에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전 좀 웃겼던 거는 막 이런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따라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무능함이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 비판의 기사들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막 역대 정부상 이런 일은 없었다 막 이러면서 와 너무 비난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예. 또 서로에 대한 중요한 논점이 결국 또 흐려지고 정쟁만 남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결국에 조금 더 단단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자꾸 책임만 지라 하고 물러나라 하고 이런 식으로 디스전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된 것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행정 전산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전자 정부라는 위상을 자부했고 사고 발생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디지털 정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심지어 해외 출장, 그러니까 자랑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리고 내년에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00억 원 넘게 증액된, 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늘리면 그만큼
뭐 디지털 강국이 되는 걸지 청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약간 이거를 그 요즘에 R&D 카르텔, 그다음에 뭐 건설 카르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계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르텔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우리가 IT 강국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라는 말은 옛말이지 지금 현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는 백업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게 그러니까 돼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안 돼 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는 네. 안 돼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없는 거죠. 그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데이터들을 요즘에 하나로 모아서 더 빅데이터를 만들고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다른 그거를 뭐 돈을 벌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복지 예산을 깎던지 어떤 교육 예산을 깎던지 진짜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들을 깎고 이런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집중과 투자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바라보는 그 집중과 투자가 과연 어떠한 방향인가라는 의심을 자꾸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정말 종합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하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청년이 생각하는 이런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뭐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제시를 해주실 만한 대책, 뭐 대안 이런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소있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병원이라든가 또는 동사무소라든가 실제로 그 고객들을 저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매뉴얼로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라고 끝나서 피해보는 건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일단 대응 매뉴얼부터 만들어서 또 이 정보통신이라는 게 아무리 대응을 해도 잘 만들어도 문제가 안 생기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대부분 하청업체의 용역을 많이 주시잖아요. 용역과 뭐 위탁 등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게 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론 책임의 그 문제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진짜 누구의 책임인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 하청업체를 바꾼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또 써야 되는 거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또 구사일생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청년몰 끝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마무리 말씀 들어볼까요? IT 강국은 청년들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IT 후진국에는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IT 선진국에 살자. 네. 그래서 그 사흘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개인정보는 안전한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몰 오늘은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식회사 다른코리아 김진환 대표, 대전 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23일 목요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미원이었습니다.